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순간이 어떻게 가장 비참한 지옥으로 변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일이 저에게 벌어졌을 때 그 막막함을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대학 시절 만나 7년을 연애했고 결혼해서 1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남들 눈에는 참 화목한 가정이었지요.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하며 승승장구하는 남편과 공부 잘하는 중학생 아들, 그리고 귀여운 초등학생 딸까지.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한 통의 문자 메시지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식탁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남의 휴대폰을 들여다보지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하더군요. 화면에 뜬 이름은 김대리였습니다. 회사 동료겠거니 생각하며 무심결에 확인한 메시지 내용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야, 어제 호텔에서 두고 간 넥타이 내가 챙겨뒀어. 월요일에 줄게. 사랑해.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숨이 가빠왔지요. 어제는 남편이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밤샘 근무를 한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고생한다며 새벽부터 보양식까지 준비해서 아침을 먹여보냈는데 그 사람은 그 시간 호텔에서 다른 여자와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던 겁니다. 샤워를 마치고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나오는 남편의 모습이 그렇게 낯설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휴대폰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고, 김대리가 왜 당신한테 사랑한다고 하느냐고요. 남편은 처음엔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제 손에서 휴대폰을 거칠게 뺏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뻔뻔하게도 오해라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요즘 애들 장난으로 그런 말 자주 한다고 별것도 아닌 일로 사람을 의심하느냐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이미 증거를 받고 남편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어떻게 이토록 잔인할 수 있느냐며 가슴을 쳤습니다. 한참을 울부짖는 저를 보던 남편의 표정이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미안하다는 사과나 변명을 기대했던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지요. 남편은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소파에 털썩 주둔하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 바람 피웠다. 됐니? 그런데 너 내 탓만 하지 말고 내 자신을 좀 봐라. 거울 좀 보라고. 너 지금 내 모습이 어떤 줄 알아? 집에서 맨날 목 늘어난 티셔츠에 무릎 나온 바지 입고 머리는 부스스에서는 된장찌개 냄새나 풍기고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랑 침대에 누우면 여자랑 있는 기분이 아니라 그냥 가족이랑 있는 기분이야. 설렘도 없고 매력도 없어. 내가 밖에서 왜 딴 눈을 팔았을 것 같아? 내가 여자로서의 매력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남자는 죽을 때까지 남자야. 예쁘고 상냥한 여자한테 끌리는 게 본능이라고. 그런데 너는 어떠니? 맨날 돈 아낀다고 화장품 하나 제대로 안 사고 옷도 안 사 입으면서 아줌마처럼 굴잖아. 나는 밖에서 일하느라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 오면 매력 없는 여자랑 마주 앉아 있어야 해. 그게 얼마나 고역인 줄 알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살았는데요? 남편이 사고 싶어 하는 차 사게 해주려고, 아이들 학원 하나라도 더 보내려고 제 자신은 뒷전으로 미루고 살았던 세월이었습니다. 유행하는 옷 한 벌 안 사 입고 백화점 세일 코너만 기웃거리며 살았던 그 지독한 절약이 결국 남편에게는 매력 없는 아줌마로 비춰졌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요. 우리 아이들 키우고 당신 뒷바라지하느라 내 청춘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매력이 없어서 바람을 피웠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고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대답하더군요. 누가 그렇게 살라고 등 떠밀었어? 내가 좋아서 선택한 거잖아. 그리고 매력 관리는 내 의무야. 남편이 밖에서 딴 생각 안 들게 내가 꾸몄어야지.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김 대리는 나를 존중해주고 여자로 느껴지게 해줘. 너처럼 매일 바가지 긁고 돈 아끼라는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 탓하지 마. 내가 매력이 없어서 나를 밖으로 돌게 만든 거니까. 이 말을 남기고 남편은 가방을 챙겨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거실 바닥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인데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남편 말대로 푸석푸석한 피부에 생기 없는 눈동자, 대충 묶은 머리까지 영락없는 동네 아줌마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과연 제 잘못인가요?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제 삶이 이렇게 부정당해야 하는 걸까요? 밤이 깊어질수록 분노와 배신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남편은 그 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김대리라는 여자의 품에 있겠지요. 저는 밤을 꼬박 새우며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요. 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뻔뻔하게 외도를 정당화하는 저 남자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떡하고 이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아니면 부숴버려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들어오는 남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아침밥을 차리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칼을 쥐고 식재료를 손질하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칼로 남편을 찌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저는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여전히 순종적인 아내로 남을 것이라 믿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착하기만 한 아내가 아닙니다. 우선 저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잠든 사이 몰래 휴대폰을 열어 김대리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제 폰으로 옮겼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가관이더군요. 보고 싶다, 사랑한다. 와이프는 눈치도 못 채고 있다며 비웃는 대화 내용에 치가 떨렸습니다. 심지어 제가 남편을 위해 정성껏 준비했던 도시락을 그 여자와 나눠 먹으며 찍은 사진까지 있더군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참으며 하나하나 증거를 보관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를 무시하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반찬이 짜다느니 집안 꼴이 이게 뭐냐느니 하며 자신의 외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저의 단점을 끊임없이 찾아내 비난했지요. 저는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남편의 외도 증거가 충분하다며 위자료 청구는 물론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돈 몇 푼 받는 것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는 체면과 사회적 지위를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회사 근처로 향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점심시간 회사 로비에서 나오는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껏 꾸민 젊은 여자가 팔짱을 끼고 웃으며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예쁘더군요. 남편 말대로 세련되고 매력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 매력이라는 것이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얻은 것이라 생각하니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제가 본 적 없는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던 그 다정한 눈빛을 보니 다시 한번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웬일로 꽃다발을 들고 왔더군요. 아마 어제 제가 본 그 여자와의 데이트가 즐거웠던 모양입니다. 미안해서 주는 선물이 아니라 자신의 죄책감을 씻기 위한 가식적인 행위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내가 말이 좀 심했어. 그래도 다 너 잘되라고 한 소리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앞으로는 너도 좀 꾸미고 살아. 그래야 나도 집에 올 맛이 나지. 저는 웃으며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말한 그 매력이라는 거 내가 어떻게 보여줄지 기대해. 저는 남편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근사한 저녁 식사를 차려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다시 자신의 통제 아래 들어왔다고 생각했는지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술까지 한잔하며 다시 예전처럼 다정한 남편 코스프레를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요. 저는 조용히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 복제를 통해 그들이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실시간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의 정보도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같은 부서 대리가 아니라 남편의 거래처 직원이라는 사실도 밝혀졌지요.
남편은 제게 회사 동료라고 거짓말까지 했던 겁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1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저는 남편이 야근하는 줄 알고 보양식을 해 나르고 아이들과 함께 아빠를 기다리며 잠들었던 겁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부모님과 우리 부모님 모시고 다 같이 식사하자고요. 남편은 의아해하면서도 제가 화해의 제스처를 보낸다고 생각했는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저는 그 식사 자리가 남편의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자리가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메시지를 보내 그 식당으로 오게 만들었지요. 운명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고급 한정식 집에 양가 부모님이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싹싹한 사위이자 효자 노릇을 하며 분위기를 주도했지요. 저는 가방 속에 챙겨온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무슨 감사 인사라도 할 줄 알고 흐뭇한 미소를 짓더군요. 하지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남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남편의 외도 증거 사진들과 메시지 내역을 인쇄한 종이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이게 뭐냐는 부모님들의 당황스러운 물음 속에 남편은 얼굴이 흙빛이 되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종이를 뺏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준비해온 영상을 식당 모니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남편과 그 여자가 호텔 로비에서 다정하게 들어가는 모습, 차 안에서 입을 맞추는 모습들이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하셨고 저희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멱살을 잡으려 하셨습니다. 남편은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고 남편이 기다리던, 아니 제가 부른 그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지훈 씨, 여기 웬일이에요? 부모님들이랑 계신다더니. 여자는 상황 파악을 못한 채 남편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서 와요, 김 대리님. 아니, 정확히는 거래처 직원분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매력이 없어서 당신을 만난다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매력적인 모습을 가족들 앞에서 마음껏 뽐내보라고 제가 직접 초대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남편은 비명을 지르며 저를 밀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남편의 뺨을 세차게 후려치셨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도 낯짝을 들고 다녀.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파멸을 막기 위한 비겁한 몸부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랬지? 내가 매력이 없어서 바람을 피웠다고. 자, 이제 매력이 철철 넘치는 저 여자랑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봐. 대신 당신이 가진 모든 걸 내놓고 가야 할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모든 재산 포기 각서와 아이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포기 서류였습니다.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서류를 찢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공증까지 준비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도 준비해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물론이고 당신 회사에도 이 사실이 알려질 테니까요. 두 사람의 매력적인 사랑이 사회적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게요. 식당을 빠져나오는 제 발걸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절규와 시부모님의 통곡 소리가 마치 축제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15년의 세월이 허망하게 끝났다는 슬픔보다 나를 기만하고 모욕했던 인간에게 통쾌한 복수를 했다는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저는 아이들을 지키고 제 삶을 다시 세워야 하는 더 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바람이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다시 보았습니다. 비록 화려하게 꾸미지는 않았지만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한 매력이라는 것이 고작 껍데기에 불과했다면 저는 이제 저만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려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당당한 엄마로, 제 자신에게는 소중한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날 밤 남편은 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몇 시간을 빌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혔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의 짐을 가방에 담아 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당신이 원하던 그 매력적인 여자한테 가서 위로받으라고 말하며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남편은 밤새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지만 저는 경찰에 신고하여 그를 퇴거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아빠의 태도가 변한 것을 느끼고 있었는지 생각보다 덤덤하게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아들의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남편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니라 아이들의 대견함에 감동해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울지 않겠다고요. 소송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해 재산을 지키려 발버둥 쳤지만 제가 수집한 방대한 증거 앞에서는 무기력했습니다. 게다가 회사 내에서도 불륜 사실이 소문나면서 남편은 징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대기업 과장 타이틀도 이제는 위태로워진 것이지요. 상간녀 역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의 불타던 사랑은 현실의 냉혹한 데가 앞에 급격히 식어갔습니다. 가끔 남편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직장만은 잃지 않게 해달라고 비굴하게 애원하는 내용이지요.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가 제게 했던 말들을 떠올립니다. 매력이 없어서 바람을 피웠다는 그 잔인한 말들이 이제는 화살이 되어
그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옷은 아니더라도 깔끔하게 입고 운동도 시작하며 잃어버렸던 건강과 자신감을 되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묻더군요. 힘들지 않으냐고요. 네, 힘듭니다. 가끔은 공허하고 억울해서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 삶의 주인은 이제 저라는 사실입니다. 남편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살던 예전의 저는 더 이상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편과의 지독한 소송전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저는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를 지지해주는 아이들과 부모님, 그리고 무엇보다 강해진 제 자신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있나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매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그 사람의 도덕성과 인성의 문제일 뿐입니다. 저는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 합니다. 남편이 빼앗아갔던 제 자존감을 완전히 회복하고 보란 듯이 성공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서는 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뒤늦게 후회하며 제 발치를 기어다니게 될 그날을 상상하며 저는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하나 터졌습니다. 남편이 숨겨둔 또 다른 비자금의 존재가 드러난 것입니다. 과연 그 돈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돈이 이 재판의 향방을 어떻게 바꿀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비자금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서류를 처음 보았을 때 제 손은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전율로 떨렸습니다. 남편이 15년 동안 저 몰래 숨겨온 돈의 액수는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제가 아이들 학원비 몇만 원에 벌벌 떨고 마트 마감 세일을 기다리며 생활비를 아낄 때 그 사람은 제 뒤에서 무려 3억 원이라는 거금을 따로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 돈의 출처를 추적해 보니 더욱 기가 막히더군요. 바로 그 상간녀가 다니던 거래처와의 계약 과정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히 불륜 관계를 넘어 경제적 공동체였던 셈이지요. 제가 매력이 없어서 밖으로 돌았다던 그 뻔뻔한 말 뒤에는 사실 이런 추악한 돈거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이혼 소송에서 유리해지는 것을 넘어 남편이 그토록 중시하던 사회적 명예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으니까요. 법원 조정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거만한 태도로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재산 분할만큼은 한 푼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계산적인 눈빛이었지요. 판사님 앞에서 남편의 변호사는 제가 가정을 소홀히 했고 남편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제가 외모 관리를 하지 않아 남편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궤변까지 늘어놓더군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비자금 계좌 내역과 그 돈이 상간녀의 회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물들이었습니다. 서류가 판사님께 전달되는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당하던 그의 어깨가 순식간에 굽어지더군요. 판사님은 서류를 꼼꼼히 살피시더니 남편을 향해 엄중하게 물으셨습니다. 이 계좌의 성격에 대해 설명해 보라고요. 남편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변호사조차 당황해서 서류를 뒤적거리기만 했지요.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지난 15년 동안 이 사람을 믿고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제가 매력이 없어서 바람을 피웠다는 모욕을 견디며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제 뒤에서 범죄에 가까운 동거래를 하며 저를 기만해 왔습니다. 이 돈은 우리 가족의 피땀 어린 세월을 배신한 대가입니다. 그날의 조정은 완전히 제 승리로 끝났습니다. 판사님은 남편에게 재산의 80%를 저에게 분할하고 위자료 역시 법정 최고액을 지급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으셨습니다. 또한 비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을 들어 형사처벌의 가능성까지 언급하셨지요. 법정을 나오는데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이전의 그 고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더군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 이거 회사에 알려지면 나 정말 끝이야. 애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다 돌려놓을게. 다시 예전처럼 행복하게 살자. 남편의 눈물 섞인 애원에도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추하고 비겁해 보여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행복하게 살자고요? 당신이 내 매력을 탓하며 나를 짓밟을 때, 그때 우리 행복은 이미 당신 손으로 죽인 거예요. 저는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멍하니 서 있던 상간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녀 역시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라 몰골이 말이 아니더군요. 저는 그녀의 귓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사랑한다던 그 남자의 매력이 고작 이런 거였나요? 이제 그 돈 없는 남자랑 평생 지옥에서 살아봐요. 그게 당신이 선택한 매력의 대가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미용실에 들렀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지겨워하던 긴 머리를 과감하게 싹둑 잘라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짧은 머리가 낯설었지만 동시에 날아갈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매력이 아니라 저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려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고 깔깔거리며 웃는 이 소박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결국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비자금 관련하여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조용하고 깨끗한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포기했던 전공을 살려 작은 디자인 공부방을 열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니 매일매일이 활기차고 즐겁더군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말합니다. 요즘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인다고 무슨 좋은 일 있느냐고요.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남편의 부속품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서 있는 제 모습이 제가 봐도 참 매력적입니다. 남편은 가끔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와 횡설수설하며 울분을 토합니다.
제가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며 욕을 하기도 하고 다시 합치자며 빌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소음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제 인생에서 이미 삭제된 데이터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며칠 전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였습니다. 늘 제 편을 들어주시는 척 하면서도 은근히 남편의 길을 살려주던 분이었지요. 시어머니는 초라해진 모습으로 제 앞에 앉아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오래된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얘야, 사실은 내가 꼭 알아야 할 비밀이 있단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시아버님과 낯선 여자가 다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의 그 비뚤어진 여성관과 외도 습성이 사실은 집안의 오랜 내력이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겪은 이 비극이 우연이 아니었다니, 이 집안의 남자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것일까요? 시어머니가 건넨 그 비밀의 열쇠는 저를 또 다른 진실의 문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한 남자의 아내였던 과거를 넘어 이 지독한 업보의 굴레를 어떻게 끊어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숨겨왔던 또 다른 여자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김대리도 거래처 직원도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과연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왜 이제야 이 비밀을 저에게 털어놓은 것일까요? 제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다시 가방을 챙겨 문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호기심과 단단한 의지로 가득 찬 발걸음이었습니다. 제가 마주하게 될 그 추악한 진실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시어머니가 내민 그 낡은 봉투 안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추악한 가문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은 평생 청렴한 공무원으로 사셨던 분이라 시어머니의 헌신적인 뒷바라지가 늘 칭송받았지요. 하지만 그 사진 속 시아버님은 낯선 여자와 갓 돌이 지난 듯한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편지에는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숨겨진 가족에게 매달 거액의 생활비를 보내왔다는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지훈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자기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다고요. 하지만 피는 못 속이는 걸까요? 남편은 아버지를 증오하면서도 그 삶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준 단서를 바탕으로 남편의 비자금 흐름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김대리에게 흘러간 돈 말고도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는 또 다른 계좌를 발견했습니다. 수령인의 이름은 박민이었습니다. 김대리도 거래처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흥신소를 통해 박민이라는 여자의 정체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제 심장을 다시 한번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박민희는 남편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남편이 지독하게 매달렸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다고 들었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에게
이미 10살 된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사진으로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들의 어린 시절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거든요. 남편은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와 아이들을 속이며 이중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김 대리는 그저 남편의 화풀이 대상이자 잠시 거쳐가는 유흥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매력이 없다고 비난했던 진짜 이유는 제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 여자와 그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을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생활비를 아끼고 제 자신을 돌보지 않는 모습을 보며 남편은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매력 없는 여자로 몰아세움으로써 자신의 부정을 정당화했던 것이지요. 내가 아줌마 같으니까 내가 딴 마음을 먹는 거야 라는 말은 결국 자신의 이중 생활을 들키지 않기 위한 비겁한 방어막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사는 동네로 찾아갔습니다. 소박하지만 깔끔한 아파트 단지에서 그녀는 아이와 함께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더군요. 남편이 그토록 원했던 매력적인 여자의 모습이 바로 저런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저는 비참해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의 기만 아래 살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누구인지 직감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하더군요. 지훈 씨가 아내와는 이미 정리가 다 되었다고, 곧 이혼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고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꾸려야 하지 않겠느냐며 매달렸다고 합니다. 남편은 저에게는 매력이 없다고 상처를 주면서 그 여자에게는 제가 괴물 같은 아내라며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녀에게 남편이 김대리와 바람을 피웠던 사실과 지금 직장에서 해고되고 검찰 조사까지 받고 있다는 현실을 가감 없이 전했습니다. 그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보내준 돈들이 모두 비정상적인 경로로 마련된 비자금이었다는 사실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위해 더 이상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동안 자신에게 보냈던 파렴치한 메시지들과 금전거래 내역을 모두 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을 완전히 매장할 수 있는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들고 남편이 머물고 있는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대기업 과장에서 한순간에 범죄 피의자로 전락해 좁은 방에 처박혀 있는 남편의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남편은 반색하며 달려왔습니다. 여보, 이제 마음이 좀 풀린 거야?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제발 도와줘. 남편의 비굴한 목소리에 저는 박민희와 아이의 사진을 던졌습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어버버하며 말을 잇지 못하는 그에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매력이 없어서 바람을 피웠다고? 아니, 당신은 그냥 구제불능인 인간 쓰레기일 뿐이야. 당신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똑같이 내 아이의 인생을 망쳤어. 이제 이 자료들까지 검찰에 넘길 거야. 당신은 횡령뿐만 아니라 혼인 빙자 기만까지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벌을 받게 될 거야. 남편은 제 발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아니야, 여보. 민희는 그냥 과거일 뿐이야.
내가 정말 사랑한 건 너야. 남편의 그 뻔뻔한 거짓말에 저는 조용히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전에 저에게 했던 말들을 틀어주었습니다. 너랑 있으면 여자랑 있는 기분이 아니야. 된장찌개 냄새나 풍기는 아줌마일 뿐이야. 라는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저는 고시원을 나오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던 매력적인 여자들, 이제 아무도 당신 곁에 없어. 당신이 비참해진 건 내가 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이야. 평생 감옥 같은 곳에서 당신이 저지른 짓들을 반성하며 살아.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모든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편은 구속되었고 저는 남편의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을 위자료와 양육비 명목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수확은 제 마음의 평화를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거울을 보며 자책하지 않습니다. 제 주름은 아이들을 키워낸 훈장이고 제 거친 손은 치열하게 살아온 제 삶의 기록이니까요. 저는 요즘 작은 북카페를 운영하며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부재를 슬퍼하기보다 다시 웃음을 찾은 엄마의 모습을 더 좋아해 줍니다. 가끔 손님들이 저에게 참 우아하고 매력적이시네요. 라고 칭찬을 건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진정한 매력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함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내는 단단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런데 오늘 아침 카페 문을 열자마자 낯익은 얼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민희 씨였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몹시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민 서류에는 남편의 집안이 숨겨온 또 다른 거대한 유산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조차 몰랐던 시아버님이 남긴 거액의 땅과 건물이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유산은 과연 누구의 몫이 되어야 할까요? 남편은 감옥 안에서도 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모의 중심에는 제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인물이 가담하고 있었지요. 과연 저는 이 마지막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지독한 악연의 고리는 어떻게 끊어지게 될까요? 제 인생의 가장 치열한 마지막 전투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합니다. 박민희 씨가 내민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 심장은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시아버님이 남긴 그 땅은 현재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보상금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싸라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재산의 존재를 숨기고 관리해온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제 시누이, 남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평소 저에게 언니 고생하는 거 다 안다며 제 편인 척 위로하던 그녀가 사실은 오빠와 짜고 이 거대한 유산을 제 눈과 귀로부터 가려왔던 것이지요. 시누이는 남편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 이 땅을 처분해 변호사 비용을 대고 남편을 빼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남편이 출소하면 외국으로 나가 새 삶을 살게 해주려 했더군요. 저와 아이들은 그들의 계획 속에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박민희 씨는 말했습니다.
자기도 처음에는 신우이의 회유에 넘어가 입을 다물려 했지만 남편이 김대리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이 집안의 남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다고요. 저는 당장 변호사님을 찾아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이혼 소송 당시 남편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기에 승산은 확실했습니다. 신우이는 제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눈치채고 카페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언니가 뭔데 우리 집안 재산을 탐내느냐며 오빠가 밖으로 돈 게 다 언니가 매력 없어서 그런 건데 왜 이제 와서 돈 욕심을 내느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가씨, 내가 탐내는 건 돈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권리예요. 그리고 매력 운운하지 마세요. 당신 오빠가 잃어버린 건 내 매력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양심이니까요. 저는 신우이를 영업방해로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아줄 이유가 없었거든요. 재판은 치열했습니다. 남편은 옥중에서도 변호사를 통해 그 땅은 아버님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제 시댁 식구들을 뒷바라지하며 들어간 제 노동력과 헌신, 그리고 남편이 비자금을 조성해 그 땅의 세금을 대납해온 정화들이 모두 드러나면서 판세는 뒤집혔습니다. 결정적으로 박민희 씨의 증언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그 숨겨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저와 아이들에게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남편에게는 재산 은닉 및 사기 혐의가 추가되어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신우이 역시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지요. 한때 번듯했던 집안이 욕심과 기만으로 인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저에게는 지켜야 할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모든 소송이 끝나고 저는 그 땅을 처분한 돈으로 아이들 이름의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남편 같은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한부모 가정과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였지요. 제 카페는 이제 동네의 사랑방을 넘어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예뻐 보이기 위해 혹은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제 삶을 스스로 일구어가는 제 모습 그 자체가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가끔 교도소에서 남편의 편지가 옵니다.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용서해달라는 말 뒤에 돈 좀 보내달라는 비굴한 부탁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읽지 않고 바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제 인생에서 그 남자의 자리는 이제 단 한 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길었지요. 제 사연을 들으시며 같이 분노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매력이 없어서, 내가 부족해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거라는 가스라이팅에 속아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신가요? 절대 그 말에 속지 마세요. 문제는 당신의 외모나 매력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할 줄 모르는 그 사람의 뒤틀린 인격입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 오롯이 우리끼리 웃고 떠들며 보낼 첫 번째 여름휴가입니다. 거울 속에 저는 예전보다 주름도 늘고
피부도 거칠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은 진짜 매력입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매력을 잃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